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과 사회 관련 역사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육과 사회를 보는 관점에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앞 시간에 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자, 이들 세 관점에 대표하는 그런 이론가들이 어떤 18세기에서 어떤 20세기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론을 조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그 학자들이 살았던 그 현재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떤 과거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들이 어떤 그 현재에도 영향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떤 과거에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A. 카라는 사람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어떤 현재와 어떤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Unending dialogue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과 사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분야,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분야, 어떤 교육 같은 그런 크게 한 네 가지 영역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정치에 대한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과 어떤 미국과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혁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을 통한 그런 어떤 권리장전,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그런 어떤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과 어떤 프랑스 인권선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우리 역사 공부를 뭐 할 이유는 없고, 자, 이런 어떤 그 혁명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들이, 쉽게 말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 변혁입니다. 이렇게 사회 변혁. 혁명은 뭐그 쉽게 얘기하면 사회 변혁입니다. 이 사회 변혁이 뭐 좋은 방향으로도 변혁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방향으로도 변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영국과 미국과 이런 프랑스 혁명은 어떤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런 어떤 혁명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는 그 자유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 리버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자유에는 크게 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소극적 의미의 어떤 자유,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자유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인데 어떤 뭐뭐뭐에 대한 그런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혁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런 어떤 왕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권력자로부터의 그런 자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자유의 어떤 표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과 이런 프랑스와 이런 그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왕으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외세로부터의 그런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에 대한 어떤 자유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노예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삶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역사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자 어떤 자유의 상태로서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떤 노예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어떤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그런 독립혁명, 이런 프랑스 혁명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로부터의 그런 자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그런 어떤 자유의 어떤 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유의 어떤 표출 행위로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처형되겠죠. 이렇게 찰스 1세 왕이 또 처형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이 16세 왕이 이렇게 처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영국의 그 어떤 그 권리 장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1조 어떤 국왕이 어떤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떤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어떤 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제4조 의회 승인 없이 어떤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돈을 거둬들이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 제5조 국민이 국왕에게 청원했다고 구금되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제9조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지닌다. 아울러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제13조 법을 수정, 강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자주 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권리 장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1조 어떤 종교, 언론, 출판, 어떤 집회의 자유, 그리고 청원 권한의 어떤 자유. 제2조 국민의 무기 소지 권리. 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도 미국은 지금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이게 애시당초 그런 수정헌법 권리 장전에 이런 어떤 국민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어떤 겁니다. 그리고 4조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금지. 그리고 제7조 어떤 배심원단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권리. 제10조 각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리를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 인권선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둘 수 없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어떤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권리이므로 어떤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미국의 청교도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이런 명예혁명들은 궁극적으로는 뭐다? 어떤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로서 그런 어떤 소극적 의미의 몸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서는 적극적 의미의 그런 어떤 자유가 여기에 어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떤 세계사 공부를 별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토대 역할을 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자, 인클로저라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어떤 행위인데, 자, 이렇게 울타리를 왜 치느냐? 이게 그 양털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돼서 이렇게 그 영주나 어떤 지주들이 기존에 있는 그 공유지에 있는 어떤 그런 경작지를 갖다가 이제 양 목축을 위한 어떤 목양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그 공유지입니다. 이렇게 그 공유지에서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시민들이, 그죠?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어떤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어떤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영주나 지주에게 이렇게 일정 부분 주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양 목축지, 양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것을 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양을 관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일부는 뭐예요? 이렇게 불황제가 되고, 그래서 또 일부는 어떤 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임금, 어떤 그런 어떤 노동자로 이렇게 어떤 전락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건 한 두 번 일어나는데, 1차 인클로즈 운동은 양목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런 경작지가 이렇게 목양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인클로즈 운동은 곡물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면서 이렇게 대농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쇠고기를 어떤 소목축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15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이렇게 만든 저작한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앵클로즈 운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단에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앵클로즈 운동은 어떤 빈민에 대한 어떤 부자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떤 지주와 어떤 귀족들은 때로는 폭력을 수단으로, 때로는 강압과 협박으로 사회 질서를 뒤엎고 어떤 고려의 법과 간섭을 파괴하고 있었다. 자, 그들은 문자 그대로 빈민으로부터 공유지 사용권을 박탈하고, 아직 망각했던 관습에 의해 빈민들이 자기네 것을 알았던 가옥들을 허물어 버렸다. 어떤 사회의 골격은 무너져 버렸다. 자, 황량한 마을과 어떤 거주지의 폐허는 그 혁명의 격렬성을 말해 주었다. 그것은 국토를 위협하고 도시를 피폐하게 만들고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어떤 지력이 고갈된 토지를 먼지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혀 예절 바른 농부를 어떤 거지와 어떤 도적의 폭도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 엔클로저 등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어떤 공유 재산을 횡령하거나 이걸 다른 말로 사유지를 청소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한 건데 그 든 사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스코틀랜드 고지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사유지 청소, 즉 사유지로부터의 인간의 청소. 자, 스코틀랜드 고지라는 그런 어떤 동네에 어떤 켈트족은 어떤 씨족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각 씨족들은 어떤 자신이 정착하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명목상의 소유자인 그런 씨족 대표자는 그 명목상 소유권을 사적인 소유권으로 전환시켰으며, 어떤 씨족원들의 반항에 봉착하자 공공연한 그런 폭력으로 씨족 구성원들을 토지에서 추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게일린, 그 스코틀랜드 고지인은 어떤 토지에서 축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국외로 이주하는 것마저 금지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어떤 글래고스나 기타 공장 도시들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시족들이 공유한 그런 토지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제일 힘센 대빵이 이제 폭력으로 만다, 그걸 땅을 뺏어버린 거죠. 뺏어가지고 사유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유지로부터 인간들을 청소해서 다 쫓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같이 있던 그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찬가지죠. 불황자가 되거나 혹은 뭐 도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공장에 있는 저임금 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어떤 전락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혁명이 이게 한참 진행되어서 그죠? 진행됨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계로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제품들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렇게 밀리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에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럼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다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간의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 그 궁극적 원인이 이렇게 기계에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중부와 북부에 있는 그 직물 공업지대에 그런 기계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러다이트 운동을 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러다이트 운동을 이렇게 한 사람들 갖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교수형에 처하거나 이렇게 유배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이런 어떤 러다이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이런 어떤 가정에서 이런 숙련된 이런 어떤 기술직 노동 어떤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한다? 이제는 비숙련된 그런 어떤 공장 저임금 노동자를 이렇게 전락하거나 그리고 일부 그 사업주들은 만다 그렇게 말 많은 사람들을 쓰기보다는 만다 그 말 잘 듣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여성들을 갖다가 더 싼 그런 임금으로 이렇게 고용하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뭐 살펴볼까요? 자, 1811년부터 1817년 영국 중부와 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자, 18시간의 노동에도 오히려 줄어든 임금, 찾을 수 없는 일자리, 어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나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건 기계다라고 이렇게 명시합니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물건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방식은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방적기와 직조기 등의 기계가 보급되면서 간의 수공업은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옷감을 짜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시간되거나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고된 일에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공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즈음 러드가 이끄는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러드는 어떤 진짜 인물이 아니라 어떤 비밀 조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입니다. 자, 이 비밀 조직은 기계야말로 노동자들을 가난으로 내몬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은 영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가담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노동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던 이가 바로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자, 그러면 조지 고던 바이런의 기계 파괴 방지 법안에 반대하는 어떤 상원 연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절망과 어떤 그로 인한 동요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안락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안락함과 당신의 안락함과 모든 사람의 안락함을 파괴한 것은 바로 지난 18년 동안의 파괴적인 전쟁, 즉 참담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기계가 무용지물이 아닌 무용지물보다 더 나쁜 물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기계를 결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폭도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무식하다는 거지요. 당신들은 머리가 여럿 달린 이 괴물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머리들을 몇 개 잘라버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폭도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당신들의 논밭에서 노동하고 당신들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당신들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폭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어떤 국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부론은 어떤 공공의 선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부론은 어떤 자연적 자유의 체계, 어떤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 보이는 손 어떤 국가인 정의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인 시장 질서가 국부 증대와 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공동의 선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시대사주인 어떤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어떤 부패한 권력을 매개로 소수의 거대 상인과 대자본가들이 누렸던 어떤 독점과 그런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기존 체제를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시장이 다수의 권익에 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특정의 제도적인 틀을 고안해야 되고, 또한 과거의 생산 양식을 주도했던 그런 뿌리 깊은 전통과 간섭의 지배, 이런 거죠. 그런 어떤 독점과 그런 배타적 특권을 갖다 유지했던 그런 거래 상인과 대자본가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청산하고, 그리고 사유재산, 자유노동,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업 노동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제 성장입니다. 자, 경제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산하는 생산물이 매년 증대됨을 의미합니다. 자, 노동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생산성의 향상의 지름길이 뭡니까? 바로 사회적인 분업이며,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시장이 클수록 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증진되며, 그 결과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고 인간 사회 번영의 기반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민법, 더 포어로 혹은 구빈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민법, 구빈법이라고 딱 이렇게 얼핏 단어를 듣게 되면은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빈민법과 구빈법은 뭐냐? 이런 거지라든지 그런 불황자들 갖다가 뭐한다? 철저하게 만다 청소하는 그런 어떤 작업입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규율 혹은 어떤 자본이 요구하는 규율에 어떤 순응할 수 있는 어떤 유순한 신체 만들기 장치다. 쉽게 말하면 양수나 몸을 만드는 그런 장치다. 어떤 닷설 바디라는 거죠. 자, 영국의 1530년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동 능력이 없는 거지는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를 갖다 하려면 일종의 이것도 면허증이 없으면 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자 되면 안 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불황자는 달구지 뒤에 결박되어서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의 출생지 또는 최근 3년간 거주한 것으로 돌아가서 강제 노동에 처합니다. 자, 이는 나중에 다음 같이 보완됩니다. 자, 불황제로 두 번 체포되면 다시 태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귀를 절반 자르며, 세 번 체포되면 그는 중재인으로 또 공동체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한다. 아, 이 참 골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일하기 싫고 그냥 불황제로 돌아다녀도 만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게 사형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만다 어떤 사회 정화, 일종의 만다 이런 사회에서 어떤 약간 불순하고 가난하고 이런 불황자들을 만나 청소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장치인 거죠. 영국의 1547년 법령을 한번 볼까요? 자, 노동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불황자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고발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는 채찍과 쇠사슬로 노예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만약 노예가 도주해서 이주리 되면 그는 종신 노예의 선고를 받으며 그의 이마나 등에 S자에 낙인이 찍히며, 만약 그가 3번 도주하면 반역자로 사형을 당한다. 만약 불황자가 3일간 일 없이 돌아다닌 것이 판명되면 그는 출생지로 끌려와 불에 달군 쇠로 가슴에 V자에 낙인이 찍히며, 또 거기에서 쇠사슬에 매어 도로 작업 및 기타 작업에 사용된다. 자, 누구나 불황자의 자녀를 그로부터 빼앗아 도제로 남자는 24세, 여자는 20세까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나 불황자나 이런 거지나 이런 사람들을 만다 이렇게 사회에서 청소를 해서 만다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런 저임금 어떤 공장 노동자로 유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감금 종합병원 교화소의 탄생입니다. 자, 불황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사용된 방법이 어떤 때리고 귀를 자르고 목을 자르는 어떤 그런 잔혹한 형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17세기에서 18세기를 전후해서 유럽에서는 어떤 실업자,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거지, 광인, 어떤 범죄자 등을 모두 잡아서 어떤 감금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 그 수용소는 어떤 종합병원이라고 불렀고 독일이나 영국은 어떤 교화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1656년 어떤 칙령에 따르면 자,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무질서의 원천인 어떤 구걸과 게으름을 막는 것입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 실업 또는 구걸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떤 취해져온 중대한 조치들 중에서 최종적인 것입니다. 즉, 종합병원은 어떤 의학적인 의미의 병원으로서 탄생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의학적 관념과도 관련이 없는 장치였습니다.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권력기구들과 나란히 재판소 밖에서 결정하고 어떤 판결하며 집행하는 준사법조직이자 일종의 행정단위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악이고 그리고 나쁜 것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악과 그런 나쁜 이런 게으름을 갖다가 퇴치하기 위해서만다 어떤 강제력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빈민법이나 구민법 그리고 어떤 중합병원이나 교화소 같은 그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헤게모니를 배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떤 미치는 그 방법이 많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강제력을 통한 어떤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요? 이런 자발적인 동의를 통한 어떤 방법이 있다 했죠. 그래서 헤게모니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강제력보다는 많다. 그런 자발적인 동의를 하게끔 만다. 어떤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할 때 어떤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헤게모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강제적인 이런 빈민법, 구민법, 이런 종합병원 교과서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강제적인 거 말고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동의를 하게끔 해서 이 게으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시키고 그리고 이런 어떤 해소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자본주의에서 그런 어떤 노동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강제력이 아니고 어떤 자발적인 동의를 얻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념인데 이런 이념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개신교 윤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런 개신교 윤리라는 그 이념과 그 현세 금욕주의를 깔고 있는 그런 개신교 윤리 이념과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간에 그런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교개혁의 유명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런 칼뱅은 민중은 다시 말해 노동자와 수공업자 대중은 오직 빈곤한 경우에만 신에게 복종한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칼뱅의 이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덜란드인은 이 말을 세속화시켜서 대중은 오직 빈곤에 의해서만 노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로써 저임금의 어떤 생산성에 관한 이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목적은 어떤 다름 아닌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축적입니다. 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개개인의 노동을 통한 어떤 자립을 조정하고 권장했습니다. 그 세부 권장 사항에는 정직, 신뢰, 검약, 저축, 고된 노역, 절제, 허례의식 추방, 낭비 혐오 등이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는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후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그 후광 속에 어떤 편입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하나님이 빠진 채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양자 간에 코드가 맞아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베이버는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집단과 어떤 특정 이념이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갈구하고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선택적 친화력은 어떤 다양한 요인들 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강조하려고 고안해낸 개념입니다. 자, 개신교 윤리는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태동과 그리고 발흥 그리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주장을 담대하게 펼친 것이 바로 베에버의 개신교 윤리,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개신교의 특유한 윤리란 것은 한마디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어떤 자기 부정의 윤리였으며, 이를 베에버는 현세 금욕주의라는 그런 이념형을 사용하여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서로 짝을 이루는 가운데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개신교도들은 혹은 개신교는 어떤 자본의 축적과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베버는 개신교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만다 대학교가 어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최초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대학교는 이탈리아의 그런 볼리아 대학입니다. 이게 1088년도입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 최초의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교 1096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미국에서 또 만든 최초의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이게 1636년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중세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세 시대의 그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들의 학문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조금 쉽게 이렇게 혹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존 볼드윈의 어떤 중세 문화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대학교가 1150년에 어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리 대학은 그 1968년도에 68 운동 때문에 1977년 되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그런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3대학까지 이렇게 대학이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살라망카 대학교가 1218년, 그리고 13세기에 바야돌리드 대학이 어떤 탄생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어떤 유서와 전통들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어떤 시작으로 1701년에 예일 대학교, 그리고 1739년도 프린스턴 대학교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게 미국의 동부에 그죠? 이런 어떤 대학들이 대학들 그 담장에 그 아이비 덩쿨들이 많았답니다. 아이비 덩쿨, 그 아이비 덩쿨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대학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풋볼 리그를 이렇게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동부에 있는 어떤 대학들 같은 우리 보통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비 리그가 어떻게 탄생되었냐면은 자, 이 동부에 있는 대학교에 담장 덩쿨인 그 아이비와 그런 풋볼 리그의 리그가 합쳐져서 아이비 리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 초등학교 그런 어떤 공교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대상으로서는 어떤 프랑스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그런 1979년도 프랑스 대혁명 기점으로 해서 한 지속적으로 한 100여 년 이상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 교육 계획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랑스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공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성립되고 어떻게 이게 정착되어 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프랑스 의회 시기에
1789년부터 한 1795년이 프랑스 혁명 의례식인데 이때 그 공교육안이 한 4개나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레랑, 꽁도르세, 르플레티의 어떤 도노 공교육 법안들이 이렇게 4개나 어떤 제출되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는 이렇게 무상 교육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도너 같은 경우는 무상 교육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난한 학생에 대해서만 일부에서만 초등학교에 수업료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다 돈을 내자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그건 그 앞으로 프랑스에서 한 지속적으로 한 10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성에 따지면은 이렇게 탈레랑의 공교육 법안과 어떤 르폴레티의 이 법안이 이렇게 의무성을 강조했고, 전체적으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무 교육을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어떤 국가 독점권을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전통들이 또 계속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교육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르포르티에서만 이 초등 교육에서 실업 교육을 뭐 좀 달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전 인문주의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실업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외면받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는 꽁도르세 이 공교육 법안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등교육, 초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인 대학까지 이 여성들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그 공교육 법안들이 뭐 초등학교 정도는 뭐 여성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뭐 내가 허용하겠지만은 최소한 중등학교나 뭐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은 여성들에게 굳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 없다고 보통 할 수 있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전통들이 거의 또 한 배경에서 또 이렇게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계획가들이 여성들은 그냥 소명이 딴 게 아니다.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여성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한다면 한 초등학교까지는 뭐 공부할 수 있지만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그런 중등 교육이나 그런 대학 같은 그런 고등 교육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전통들이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는 그 프랑스 교육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큰 한번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그 부르주아들은 그런 초등교육이 사회 불안의 근원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좀 뭔가 이상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그 부르주아들은 뭐한다? 일반 그 서민들한테 공부시켜 놔봐야 머리만 굵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말 많아지고 그죠? 그럼 뭐 따지게 되고 그죠? 이러면 이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일반 서민들은 굳이 교육받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시키는 말만 잘 수행하고 그냥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교육이냐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1830년대를 전후해서 어떤 프랑스 그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자 어떤 신흥 부르주아들은 어떤 상업과 행정, 어떤 산업 분야에 훈련받은 그런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 교육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태도 변화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런 산업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의 출현은 그런 산업 부르주아들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력 확보 차원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중등 교육은 그런 부르주아들의 그런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일반 시민 자제들이 어떤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끝 양보해서 지금 뭐 산업혁명 때문에 뭐 최소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세말 정도는 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등교육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런 중등 교육이나 대학 교육은 뭐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집권 세력은 어떤 산업 부르주아들의 뭐 저임금, 부인 여성 노동자들을 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1837년 12월 22일 어떤 칙령으로 어떤 유치원 설치 규정을 마련합니다. 유치원은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에꼴 마테르넬 그럽니다. 에꼴 마테르넬. 자, 에꼴 마테르넬은 자, 형식적으로는 남녀 유아를 6세까지 수용해서
모친과 같은 어떤 배려와 적절한 유아 교육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자선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저임금 여성의 노동력을 어떤 착취하기 위한 어떤 산업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적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프랑스에는 어떤 그 계급에 따라서 다니는 어떤 학교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서민 자녀는 초등학교인 그런 에꼴 프리메르, 에꼴 엘리멘테르만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부르주아 자녀들은 어떤 중학교인 그런 꼴레즈, 그런 고등학교인 리세를 갖다 졸업해서 수능 시험인 그런 바칼로레를 응시하고, 그리고 유니베르시티 대학을 갖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상위 그런 엘리트 어떤 그런 어떤 집단들은 다시 그런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 꼴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랑제 꼴이 있는데, 이 그랑제 꼴은 뭐 행정가나 정책을 길러내는 국립행정학교, 그리고 어떤 교수나 교사를 길러내는 고등사범학교, 그리고 기업인이나 어떤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그런 파리 공과대학들,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 프랑스 국립 고문사 학교들,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생시르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국립 관광지 꼴이 어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한 3% 정도 내외의 아주 그런 어떤 그 엘리트 집단들의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그 기득권층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또 사립 그랑제 꼴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1년에 보통 한 학비가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듭니다. 이렇게 엄청 비쌉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도 평준화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물론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3대학까지 이렇게 평준화 행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아주 상위에 있는 그 3% 안에 들은 그 상위에 있는 그런 어떤 집단들에게는 그런 그랑제 꼴이라는 그런 엘리트 교육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보통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데스티 드 트라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스티 드 트라시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두 개의 계급, 두 종류의 학교에 대해서 어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화된 사회 속에는 자연스럽게도 두 계급의 인간이 존재한다. 즉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급과 어떤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계급이 있다. 전자는 노동 계급이며 후자는 유식 계급이다. 자,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기 아이들의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역시 일찍부터 장차 자기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힘겨운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습관과 품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냥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간단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집안일, 농사일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간단한 배움을 얻을 학교는 그냥 부모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그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반대로 그런 어떤 부르주아 자녀들의 그런 계급들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하면 절대적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르주아 자녀들은 어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일정 정도 정신 발달이 이루어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학교 가까이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곳은 학교나 개인 교사의 집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 딱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의 성격상 이런 것들은 만다. 뭐 출퇴근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배울 게 아니고 만다. 아예 거기 아예 붙박혀 가지고 만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불변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어떤 정치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어떤 시민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양자 간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어떤 두 개의 교육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런 기능론과 그런 갈등론 이론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